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자식의 아이를 대신 키우는 일, 그리고 그 자식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 때죠.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고 밤이면 늦게 들어오는 딸 부부를 기다리며 찬밥 한 숟갈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 딸이 잘 되면, 손주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딸이 내게 했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안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무료 보모였구나.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내 딸은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알아서 척척 해내고 학교에서도 늘 상위권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상장은 늘 벽에 걸려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공부 욕심이 대단한 아이예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이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 딸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대. 남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였고 회사 이름만 말해도 다들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죠. 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고 항상 야근하며 팀을 이끌고 해외 출장을 다니는 그야말로 커리어우먼이었어요.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소원은 그 아이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였죠. 손주를 안아보는 게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늘 말했어요. 엄마,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저는 제 일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 결혼? 그런 건 사치예요. 그 말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은 다 그렇다 싶어 웃으며 넘겼죠. 그래, 언젠간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을 떨며 말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같은 회사 남자와 교제하다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순간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게 됐구나. 며칠 뒤 사위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딸과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였죠. 말수가 적고 조금 무뚝뚝했지만 단정한 인상에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공손한 인사였고 그 모습에 그래도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임신이었지만 결국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사실이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애 낳고도 일 그만 안 할 거예요. 요즘은 일하면서도 육아 다 해요. 나 멋진 워킹맘이 될 거예요. 그때는 참 대견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저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애니까 육아도 일도 다 해낼 거야.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책임에서 도망치겠다는 예고였다는 걸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어요. 작고 따뜻한 손, 또렷한 눈, 조그만 코까지 세상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분만실 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딸과 사위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이 우리 집에 오는구나. 딸과 사위 모두 처음엔 아이에게 푹 빠졌습니다. 아침이면 번갈아 기저귀를 갈고 밤이면 딸이 손자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죠. 딸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3개월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딸이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나 회사로 복귀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대기업이면 육아휴직 오래 쓸 수 있지 않니? 1년은 기본으로 주는 거잖아.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서 앞서 나갈 텐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도와줘요. 애가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만요.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 잠깐만이라면 봐줄 수 있지. 하지만 그 잠깐만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경기도에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또 걸어서 왕복 4시간짜리 여정이었죠. 아침 6시에 나서면 손주 집에 도착하는 건 아침 8시쯤. 제가 도착할 때쯤 딸 부부는 출근하고 저는 식탁 위 찬밥을 데워 먹으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 생활이 일주일 내내 5번, 3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놀아주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낮에는 재우고 밤에는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딸과 사위는 늘 늦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요. 엄마,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손주를 재우고 소파에 기대어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11시, 어떤 날은 자정을 넘길 때도 있었죠. 경기도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씻을 힘도 없이 눕고 몇 시간 뒤 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 서울 가야지. 그렇게 몸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 오시기 힘드시죠? 이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 이제 딸이 날 챙기려는구나. 딸은 이어 말했죠. 엄마, 앞으로는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 매일 손주가 품에 안기고 딸 부부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행복했죠.
하지만 딸이 말하던 넉넉한 용돈은 한 달에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며칠 늦게 줄 때도 있었죠. 평일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주말엔 쉬지도 못했습니다. 딸 부부는 주말이 되면 엄마, 오늘 약속 있어서요. 저녁까지 좀 봐주세요. 어떤 날은 아예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텅 빈 거실에서 손주를 재우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일까? 아니면 무료 보모일까?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회사 일로 국내 출장 좀 다녀올게요. 월요일에 나가서 금요일쯤 들어온다고 했죠. 큰 캐리어를 들고 나서는 딸과 사위를, 저는 손주를 안고 배웅했습니다. 몸 조심하고 일 잘 끝내.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날 얼굴엔 피곤함보다 햇볕에 그을린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죠. 며칠 뒤 청소를 하다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딸의 캐리어를 발견했습니다. 지퍼를 열자 수영복, 선글라스, 튜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행기 티켓 2장이 나왔습니다. 티켓에는 발리와 비행기 날짜가 적혀 있었죠. 가는 날, 돌아오는 날, 아들 부부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출장이라던 그 시간에 그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였습니다. 출장이라는 말로 또 나를 속였던 거죠.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스운 사람이 된 걸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이렇게 이용할 줄이야. 또 하루는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목이 칼칼하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겨우 몸을 일으켜 손주 밥을 챙겼습니다. 혹시나 감기가 옮을까봐 마스크를 쓰고 손을 몇 번이나 씻었죠. 아이를 업고 재우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기저귀를 갈다 말고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쉬면서 겨우 하루를 버텼죠. 저녁이 되어도 딸과 사위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를 타고 아이를 재운 뒤 겨우 한 모금의 죽을 떠넣었습니다. 그렇게 거실 바닥에 기대 앉아 있다가 잠시 눈을 붙였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엄마, 집안 꼴이 왜 이래요? 술 냄새가 확 풍기며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났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아파서 하고 겨우 대답했죠. 그런데 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면 청소라도 좀 하지. 애도 그렇고 집도 엉망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비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애를 보기나 하니? 거의 내가 다 보잖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말이 나와? 딸은 순간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누가 뭐 그렇게 심하게 말했어요? 심하게? 그래, 나한테는 그 말이 제일 심한 말이야. 저도 결국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위가 눈치를 보더니 여보, 그만하자 하며 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사람도 아니구나.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는 겨우 잠들었고 거실 전등은 아주 낮게만 켜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워놓은 뒤에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소파에 몸을 늘어뜨리자 허리가 욱신거렸고 손가락은 분유병 자국으로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못 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의 속내를 다 털어놓던 그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요즘 괜찮아?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바쁘지. 너는 어때? 서로의 일상, 손주 이야기, 이웃 소식들을 주고받다가 친구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딸이 얼마나 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20만 원 정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놀랐습니다. 뭐, 그게 말이 돼? 전문적으로 애 보는 사람들도 그보다 훨씬 더 받는다. 너를 그 정도밖에 안 보는 거야?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친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내가 애 봐줄 때 용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줘. 그리고 자주 선물도 하고 고맙다고 표현을 늘 해. 덕분에 나도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어. 친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자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50만 원, 선물, 감사의 말, 그 모든 것들이 내겐 너무나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만 규칙적으로 똑딱거렸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봤습니다. 서울 오가는 왕복길, 새벽에 들어와 소파에 쓰러지던 날들, 손주를 재우고 기다리던 밤들, 출장이라며 떠난 둘, 캐리어 속에 있었던 수영복과 발리 비행기 티켓, 모든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은 처음엔 슬픔으로 가라앉았지만 곧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이었나? 아니면 그저 편리할 때 꺼내 쓰는 사람이었나? 감정이 쌓여 터질 때는 생각이 묵직해집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단순한 불만이나 원망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의 결심은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존엄을 되찾을 것이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는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날 딸과 사위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디 가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기도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전화가 울렸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결국 딸이 손주를 데리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용돈도 좀 더 드릴게요. 주말엔 우리가 애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내민 금액은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돼. 200만 원은 줘야 가지. 그러자 딸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 돈이면 애 봐주시는 이모 알아볼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난 이제 공짜로 너희한테 쓰이지 않을 거야. 그 말만 남기고 그날 딸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가슴이 몇 번이고 무너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기가 엄마 손에 길들여져서 다른 이모님들이 봐도 잠을 안 자요. 결국 우리가 휴가를 내서 돌봤는데 이제 휴가도 다 썼어요. 200만 원 드릴게요. 다시 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때 200만 원 달라 할 때 안 줬잖니. 이젠 값이 올랐어. 300만 원은 줘야 돼. 딸은 그제야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손주를 보면서 돈을 그렇게 따져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했잖아. 나를 가족이 아니라 보모로 대했잖아. 그리고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출장이라며 몰래 여행 다닌 일, 감기 몸살로 쓰러졌을 때 청소도 안 했다며 내뱉던 그 말까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며칠 뒤 딸이 손주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딸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좋아. 다시 애를 봐줄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조건대로야. 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 기본 지급. 평일 6시 이후 돌봄은 시간당 2만 원 추가. 주말과 휴일은 무조건 휴무.
한 달의 하루는 나를 위한 휴일로 쉰다. 딸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듯 웃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제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서로 약속이 생겼네. 그 후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퇴근 후엔 직접 아이를 돌봤고 주말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적금을 붓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손주를 보는 일도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젠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무료 보모가 아닌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싸게 부려먹는 보모가 아닙니다. 물론 손주를 보면 세상에 그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울다가 웃고 잠들면서 제 손을 꼭 잡을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죠. 하지만 부모의 역할은 결국 부모의 몫입니다. 도와주는 건 사랑이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건 착취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수고엔 마땅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게 자식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치는 방법이고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서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제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